일단 저개발 국가들이 상당히 위험한데 그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냐? 자원이 없는 나라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의외로 유럽도 그 다음에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이언트 임팩트 상황이 일어났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패턴이 안 먹힌다. 그럼 이제 기자님 말씀대로 초저금리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거면 이제 초저금리 시대 때 사실 자산 시장에서 이제 뭐 부자 되신 분이 많았잖아요. 초저금리 시대는 다시는 좀 당분간 오기 힘든 건가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네. 어느 이하로는 낮아지지 않는 현상이 한동안 계속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 저도 이제 이번 책을 쓰면서 좀 준비했던 게 하나가 그거였어요. 뭐냐면 인류 역사에서 과연 금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앞으로 저금리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항상 보면 저성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 금리가 떨어지고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귀결되거든요. 그 부분은 뭐 동의합니다. 일단 뭐 성장률이 떨어지면 뭐 실질 금리가 낮아지겠죠. 근데 금리를 구성하는 게 그것만 있느냐. 5,000년 인류 역사에서 보면 우리 인류는 사실 최근에 200년을 제외하면 성장률이 0.1%도 안 됐어요. 그 논리라면 과거의 금리가 계속 낮게 형성됐어야겠죠. 근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든 대영 제국이든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막 전쟁을 해나가면서 이 제국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혼란하던 시기가 있잖아요. 이때 금리는 보통 10%가 넘습니다. 연리. 그러다가 제국이 형성되면 로마 제국이든 대영 제국이든 금리가 한 3%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로마 제국 말기라든가 아니면 영국이 흔들리면서 뭐 이제 뭐 전쟁도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어떤 제국의 말기로 가면서 어떤 통제력이 떨어지고 정세가 불안해지면 다시 적어도 뭐 금리가 5, 6% 또는 10% 이상 올라갑니다. 5,000년 역사에서 계속 반복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성장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 못지않게 여기에 진짜 중요한 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정세가 안정되면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가중치가 점점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찰 국가인 미국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카자흐스탄에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이 떼일 염려가 없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국제 질서가 바뀌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뭐 친러 국가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 친중일 수도 있는데 내가 뭐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패권 전쟁이 확 강화되면서 이제는 이 나라에서 돈을 못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리스크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권의 장악력이 떨어지게 되면 수많은 리스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제 패권 전쟁 기간 동안에는 이제 금리가 예전만큼 그냥 단지 그냥 거의 리스크 프리미엄 없이 낮아졌던 그 시대에서 좀 다른 시대가 온다고 보고요. 여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겹쳐지게 되면 명목금리까지 이제 들썩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초저금리까지는 가기 힘들 것이다. 이제 금리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또 낮아지겠지만 그 낮아지는 시기에 가는 그런 과거처럼 초저금리까지 가기는 지금은 좀 쉽지 않은 시기까지 왔다고 봐야죠. 자,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이제 얼마 전에 했었죠. 네. 빅을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에도 또 빅 우려가 있을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하시고 이제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로 대비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그분들? 좀 한국은행에서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굉장히 아쉬웠던 건 뭐냐면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옆에서 말하는 뭐 예를 들어 경제 관료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역전된 적 많았다. 근데 그때 뭐 자금 유출이 일어나거나 한 적은 거의 없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없다. 이게 no problem.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역전된 적이 한 2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좋았을 때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미국은 보통 한번 금리를 올리면 되게 화끈하고 우리는 좀 천천히 올려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역전이 돼도
그때는 문제가 없었던 게 맞는데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건 그냥 단순하게 경제가 엄청 좋아서 그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진짜 다급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영국 같은 나라조차도 채권 시장에서 완전히 진짜 발작, 텐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뭐 영국 부도나는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국제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 정도로 지금 자금 시장에서 굉장히 긴장해 있는 상태인데 단순하게 과거에 뭐 역전돼도 괜찮았어라는 건 사실은 자이언트 임팩트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과거의 30년이 진짜 특별한 시기였기 때문에 과거의 30년 동안 괜찮았다는 건 결코 미래에도 괜찮다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이가 어디까지 용인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내년 되면 더욱더 아마도 신용 상황, 뭐 경색까지는 안 가더라도 신용 경색에 준하는 현상이 내년에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릴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금리가 계속될 때 자금 시장이 점점 하나씩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고금리를 못 견디는 나라, 고금리를 못 견디는 기업들이 하나씩 부도나면 그게 경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동맥경화 현상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되면 미국 금리가 더 높아. 그러면 아니 달러가 더 안정적인데 왜 원화를 갖고 있죠? 미국에 뭐 돈을 맡기면 어쨌든 돈값이 미국 돈값이 더 비싼데? 그러니까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역전이 지금 뭐 예를 들어 0.25%포인트에서는 뭐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금리 인상 스케줄로 볼 때 현재까지의 스케줄은 미국은 뭐 최소 4.5 연리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3.5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근데 문제는 이 1%포인트도 제가 보기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이 4.5로 못 견뎌서 더 올리게 되면 1%보다 더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3.5로 보고 있는 건 좀 제가 보기엔 너무 지금 현재 상황을 너무 쉽게 보신 게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도 조금 더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3.5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4.5면 제가 보기에는 내외 금리 차라고 그러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가 1%포인트까지 원래 괜찮다는 건 그때는 경기가 좋았을 때거든요. 내년의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1%포인트로는 부족할 것 같고 아마도 그보다 갭을 줄여야 되고 그다음 미국이 연준이 진짜 이제 상단이 이제 5.5 정도인데 뭐 좀 정말 끔찍하긴 하지만 5.5면 우리도 5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 적어도 내외 금리 차가 0.5 내외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높아야 사실은 이번에 이제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을 연끌로 빌리신 분들이 참 걱정이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리가 이제 한국은행이 말한 이제 3.5 정도, 아니 한국은행이 좀 지금 현재 대충 3.5 정도 상단으로 보고 있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조금은 열어놓고 더 올라갈 우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의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되면 무리가 있는지 내년 내후년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점검을 좀 잘 해두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내가 대출 상환이 가능한지 좀 조심을 하자. 자, 원달러 환율 좀 짚고 넘어가면 지금 다시 1,440원대로 좀 강세잖아요. 원래 30원대, 오늘 30원대. 30원대인가요? 네. 1,400원 원래 40원대 갔다가 다시 1,400 초반까지 갔다가 또 다시 올라왔는데 요즘 뭐 1,500원 돌파한다는 얘기도 있고 기자님 어떻게 보시는지 달러 강세 도대체 언제쯤 꺾일지 이제 꺾일 거라고 보시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여기 나왔을 때 1달러에 한 1,100원대였죠. 그때 꼭 달러를 꼭 사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은 한 석 달 전에 저한테 물어보실 때 제가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1,200원대였어요. 근데 아직은 사두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이제 1,430원, 40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환율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1,400원대까지 갔는지 그 어떤 그 진짜 충격이 뭐가 있었는지를 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제 앞으로 전략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에서 이제 지금 트러스 총리가 지금 정치적 위기에 빠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 보조금으로 240조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해서 미쳤냐 이런 말이 영국에서도 나왔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감세는 재정 적자 때문에 문제였지만 에너지 보조금을 240조 원을 지급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 지금은 에너지 가격이 지금 영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쓰잖아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나마 무역수지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다 240조 원 보조금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예전만큼 많이 쓰게 되죠. 사람은 가격이 올라가면 덜 쓰고 내려가면 더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는 영국의 정책을 사실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류세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절대로 올리지 않고 뭐 쫙찔끔찔끔 올리고 있죠. 지금 전기요금 제가 보기에는 무역수지에 문제 없으려면 아니면 뭐 한 2배 이상 올라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찔끔찔끔 올리고 있죠. 물론 그 덕분에 우리도 값싸게 쓰고 있어서 뭐 당장은 좋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게 거시경제 정책적으로는 사실 옳은 정책이냐가 좀 헷갈리거든요. 뭐 인기 있는 정책이긴 해요. 에너지 가격 낮춰주면 당장 내가 싸게 쓰니까 환호하면서 이게 좋은 정책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소비를 전혀 줄이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에너지 줄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에도 반영이 안 됐고 심지어 석유 이 가격 오른 만큼 휘발유 가격이 올랐냐? 그렇지 않잖아요.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때문에 오히려 유가 오르기 전보다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저는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환율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책의 영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환율이 1,400원대가 된 이유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 그리고 삼성전자의 아리백 선언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연관이 있냐? 그 중에 하나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한 게 아리백의 선언을 했죠. 이게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리백에 해당되는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생산이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전은 아리백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어쨌든 아리백 이제 참여하겠습니다. 선언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7.5%는 삼성전자 하나 돌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공장들. 근데 삼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반도체 또는 하이닉스도 있고 아니면 수많은 배터리 공장들인데 이거 다 아리백 선언 좀 차례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좀 있으면 40개가 한다는 얘기가 있죠. 아리백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리백이라는 게 뭐냐? 신재생에너지 100%를 쓰지 않는 그런 기업한테는 납품을 받지 않겠다라고 구글이나 애플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우리 기업들도 아리백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수출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리백을 선언하면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이건 ESG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기업엔 어떤 기업도 투자하거나 이 기업의 물건을 사주지 않을 거예요. 아리백 선언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가 7.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공급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나 아니면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한다면 차례로 막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공장을 한국에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다 동참할 테니까. 자, 그러면 그 기업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공장을 통해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었어요. 옛날 같으면 다 한국에 투자했으니까 이거 원화로 환전을 했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네로라는 수많은 기업들, 아리백에 선언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거나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제 앞으로 감세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으려 그러면 그 기업들은 전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를 벌어와도 이걸 환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볼 때도 1,400원이 넘어버렸잖아요. 이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공장을 안 짓는다면.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의 공장을 짓도록 뭔가 하여튼 지금 내놓지 않으면 이거 사실 전초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연봉 많이 주는 직장, 신입사원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 주는 직장들은 전부 다 이런 첨단 공장들인데 이런 공장들은 전부 미국에 짓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들 직장 없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산업 생태계가 미국에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화와 달러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까요? 이게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현상을 막지 못한다면, 즉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공장을 짓도록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압력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이렇게 환율이 1,400원 가면 수출이 막 늘어났잖아요. 수출이 늘어나서 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 너무 신난다,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나마 좀 괜찮은 기업은 조선밖에 없을 거고요. 나머지는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주요 생산 기지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반도체 패키징도 다 베트남으로 옮긴 지가 오래라. 지금 제일 황당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화하고 베트남 동화하고 어느 통화가 지금 더 튼튼했냐?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베트남 동화가 훨씬 튼튼했어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베트남 동화가 우리나라 원화 대비 15%나 절상이 됐습니다. 네. 왜? 거기에 지금 현재 수출 기반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출했고, 뭐 꼭 우리나라 때문만 아니겠지만 수출 기반이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 물론 뭐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론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지금 뭐 억지로 환율을 끌어올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베트남 동화가 더 튼튼한 현재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전하고 달리 우리나라 원화가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들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선 것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준 거잖아요. 이런 임팩트 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뉴노멀을 만들어낸 거고, 환율이 다시 옛날처럼 1,060원으로 돌아갈 거냐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 또 미리 물어볼까 봐 답변을 드리면 매번 지금 환전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1,200원대일 땐 저도 간신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1,400원대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할 금액까지 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해서 1,400원대를 간신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외환 보유액을 지금 막 쏟아 넣어서 환율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비쌌을 거예요. 그럼 1,500원대? 충분히 뭐 정부나 한국은행 방어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정부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 아마 제가 보기엔 1,500원대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 전망을 저한테 물어보셔도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이제 정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선인 1,5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에는 외환 보유액을 계속 쓰더라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환율 방어를 할 생각일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환율 방어 너무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환율 방어는 우리가 이제 새로 가는 균형 환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환율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다 알지만 이게 환율의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이걸 꺾는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속도를 좀 둔화시키고 정말 막을 수 있는 거기서 딱 막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 잔매를 때린 겁니다. 그랬더니 외환 보유액만 사라지고 환율을 못 막은 상태에 1,400원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환 보유액이 그래서 많이 줄어있는 상태인데 아마 1,500원 안 넘어가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거라서 이제는 전망의 영역이 아니고 정책 당국자한테 물어봐야 될 영역이라서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정책 당국자가 무리하게 환율 시장에 개입을 안 하기를 소망하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야지. 스무딩 오퍼레이션 이상을 하게 되면 헤지 펀드가 이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영국 파운드화까지 박살을 내서 영국을 국가부도 사태까지 몰아넣었던 일이 있잖아요. 1970년대. 그게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지금도 수두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자꾸만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외환 보유가 줄어든다라는 신호를 만약에 해외 헤지 펀드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무슨 진짜 대머리 독수리, 벌처 뭐 이런 것처럼 정말 그걸 딱 노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긴 하죠. 자, 요즘 환율 뭐 달러가 강세라서 그런지 신흥국 위기설도 좀 많이 들리던데 실제로 어떤 편이고 좀 어디가 위험하다고 보세요? 신흥국은 일단 금리 인상 초기부터 못 견뎠던 나라들은 일단 벌써 뭐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은 부도 사태가 났죠. 근데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레바논이나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까지 지금 이제 파급이 됐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라는 게 보통 이렇습니다. 항상 금리를 막 끌어올릴 때 문제가 생기는 나라들도 있지만 이 나라들은 진짜 위험한 나라들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높은 금리를 유지할 때 한 1년, 2년 지나서 그걸 못 견디고 무너지는 나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제 제 예상은 뭐 사실 파월이 못 견딘다 이쪽에 사실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 연말까지 못 버틸 텐데 이런 생각이 조금 있긴 하지만, 만약에 생각 외로 금리를 상당 부분 끌어올려놓고 뭐 5% 안팎으로 끌어올려놓은 상태에서 쭉 고금리를 유지한다 그러면 저는 내년 연말부터 더 많은 나라들이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럼 어떤 나라들이 문제가 생길 거냐? 지금 이제 어떤 나라냐는 이제 그 나라 재무제표를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위험할 나라들은 정해져 있는데, 일단 저개발 국가들이 상당히 위험한데 그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냐? 자원이 없는 나라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의외로 유럽도 그 다음에 위험하기 때문에
유럽의 상황을 계속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영국의 트러스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감세 정책을 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세 정책을 내놨는데 자본시장이 싫어한다. 이거 진짜 문제죠. 왜냐하면 감세 정책은 원래 자본시장이 제일 환호해야 되는 정책인데 그만큼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뭐냐면 이게 세계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감세 정책을 자본이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건 어떤 지금 현재 세계 경제의 상황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30년에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이해 못하면 총리조차도 지금 뭐 조기에 사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이런 변화를 모르면 우리의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총리도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만 여쭤보고 오늘 촬영 끝날까 하는데 부동산 시장 그러면 현재 상황 좀 점검이랑 2023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님은? 전 뭐 부동산은 뭐 제가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정말 후행 변수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선행 변수가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선행 변수가 있죠.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우리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띄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부동산 올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다시피 주식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6개월에서 2년 정도 부동산 시장은 후행을 합니다. 이번에 6개월은 사실 가장 빨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진짜 1년은 걸려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건 이제 폴 크루만 같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이제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원래 주가는 이 거래량도 많고 이게 매일매일 시장이 열리면서 가격표가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견디고 막 던지기 때문에 주가는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벌써 30%가 넘게 떨어진 건데 근데 문제점은 부동산이라는 게 왜 느리게 반응하냐면 물론 이제 이 부동산은 뭐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뭐 기제도 많지만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혹시라도 떨어질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집을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분이 5억에 샀는데 이걸 다음에 4억에 판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인간의 심리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대체로 2년 정도까지는 시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6개월이라는 게 진짜 약간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에 어떤 불안감이 팽배해 있을 때만 이런 어떤 하락세가 이렇게 주가하고 거의 시차가 한 6개월에서 9개월밖에 안 난 게 처음이라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가가 다시 의미 있는 반등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 말고요. 기술적 반등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이미 상당히 많이 반영돼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거나 좀 베어마켓 랠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은 좀 더 무겁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 안 할 거고요. 의미 있는 반등을 해서 상당 부분 주가를 회복하면 그 뒤에 한 6개월에서 한 2년 뒤에 부동산도 의미 있는 상승을 할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이 움직이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출연하신 자이언트 임팩트 요청을 가지고 이제 기자님과 오늘 3시간 동안 이야기 나눴는데 자이언트 임팩트상 우리는 이제 무엇에 주력하여 대비해야 하는지 중요한 V 시그널. 자, 마지막 한번 찝어주신다면. 원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때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어제 하던 식으로 열심히만 하면 돼 라는 말을 하면 망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을 진짜 송두리째 바꿀 만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과거의 방식 또는 과거의 패턴을 믿고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 보면 왜 이렇게 전망이 자꾸만 틀리지?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바로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패턴이 안 먹힌다. 왜 그러냐? 자이언트 임팩트 상황이 일어났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문제들. 그게 뭐냐? 물건 가격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 이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 가격의 가격표가 바뀌는 거잖아요. 돈의 가격이 바뀌는 금리. 이 금리가 완전히 지금 우리가 알던 세상이 또 끝났고 에너지 가격 강조했지만 에너지 가격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던 그런 에너지 가격 값싸고 품받은 에너지가 지금 끝나가고 있죠. 전쟁 이런 것들이 다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진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경제 환경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갈 때 과거처럼 순환적인 생각을 해서 이게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이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균형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을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발산하는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비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비의 날갯짓이
내일의 태풍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나비의 날갯짓이 어떻게 태풍을 만드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 기제를 충분하게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만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진짜 중요한 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세계 경제의 흐름 그리고 세계 정치의 흐름까지도 다 같이 우리 노력을 하면서 봐야 되고 김작가 TV에서도 요즘에 세계 경제나 아니면 세계 정치의 흐름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걸 지금 이제 놓치면 안 되는 시기 이런 시기가 전 되었다고 봅니다. 네, 기자님께서 작년과 올해 나와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V 시그널, 뭘 조심해야 한다 알려주셨는데 그때 그 말을 우리가 좀 잘 들었으면 우리 자산을 좀 증식했거나 아니면 지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방송에서도 아마 영상 중간중간에 그런 V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기자님 말씀을 잘 여러분들 좀 우리 투자에 잘 적용해서 많은 분들이 자산을 좀 지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박종훈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